1% 부자들의 12가지 부의 법칙.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지은이 로럴 렉마이어. 세계 최고의 재정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시크릿의 공동 저자로 돈의 비밀편에 등장했으며 현재 미국 최대 경제 전문 채널 CNBC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등과 함께 부자들의 속마음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의뢰인이든 6개월 안에 100만 전자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재정 설계 회사 멋지게 살아라의 창립자이자 CEO이며 그녀 스스로가 100만 장자 클럽의 회원이기도 하다. 프롤로그. 사무실을 막 나서려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송국 프로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로럴,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나는 헤드셋을 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태양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인접한 머린 카운티 언덕 위에 높게 걸려 있었다. 저녁 식사 전에 아들 로건과 함께 잠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겠구나. 잠시 생각했다. 프로듀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1년간 TV 시리즈로 찍을 건데 한 가족을 골라서 부자가 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요? 내 말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부자가 되게 도와준다면서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법을 적당히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연자들이 TV에서 진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프로듀서가 엄청난 일이라는 듯 말했다. 그렇군요. 전화 안 끊으시네요. 끊어야 하나요? 프로듀서는 나의 차분한 대답이 예상 밖이라는 듯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저희가 유명한 재정 설계자 몇 분한테 쇼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점이나 행동을 바꾸도록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TV에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제가 애초에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랑 비슷한 것 같네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프로듀서는 이 말을 듣고 묘한 목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곧 웃음을 멈추고 헛기침을 하며 다시 물었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내게는 부를 창출하는 간단한 전략이 있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라 부르는 이 시스템은 자산과 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돈이 스스로 돈을 번다. 부채가 많더라도 일단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에 들어설 수 있다.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부자들은 굳이 시간을 내어 그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그들에게는 그 정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할 의무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법을 이해한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네브래스카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막막한 일상 속에서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꿈에 그리던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 자신을 내몰았다. 그렇게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나는 드디어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창출 사이클,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성공의 열쇠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꿈에 그리던 대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나의 열정을 이끄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간다. 당신도 이러한 삶을 원하는가?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삶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다. 부자들만이 남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외출 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방송국 프로듀서는
나에게 첫 번째 방송분을 촬영할 수 있겠냐 물었다. 실제로 카메라를 돌릴 거예요, 로럴. 정말 괜찮겠어요? 프로듀서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이번에 참여한 가족은 빚도 있고 애들 엄마는 곧 일자리를 잃는다고요. 분명히 하고 싶어요. 6개월 동안 TV 시리즈에 그 사람들을 부자가 되는 길에 올라서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맞나요? 프로듀서는 아직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을 말끔히 날려주기 위해 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사람들한테 8분간 질문을 8개 던진 뒤에 평생 적용할 수 있는 부창출 계획을 짜줄 겁니다. 그게 1회분이에요. 그럼 다음에 계획을 실행할 테고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 그 사람들은 100만 장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로럴, 시청자들은 이론 같은 건 싫어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했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는 이론이 아니고 저는 대강 얼버무리는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부자가 되는 실질적인 길이에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가족의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느껴야 해요. 문제 없어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든 저소득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든 허세 부리며 호화롭게 사는 남자든 데려오세요. 모두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사람들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을 출연시킬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해봐야겠군요. 프로듀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웃으며 말했다. 물론 하셔야죠. 그럼 며칠 후에 뵐게요. 나는 프로듀서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자가 되기 위한 12가지 기본 요소.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부유해지고 싶다는 욕망과 그렇게 되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일궈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뻔한 말이나 판에 박힌 소리, 격려나 충고 따위는 하지 않겠다. 부자들 대다수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부를 성취했다. 이 책은 그러한 부를 만들어낸 백만장자가 되는 구체적이고 방법론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1만 달러를 받더라도 부창출 사이클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1만 달러를 받기 이전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곧 그 1만 달러를 모두 써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 이상을 써버릴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부창출 사이클이 아닌 생활 소비 사이클에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소모하며 살아간다. 생활 소비 사이클에서는 대부분의 수입이 일회성으로 사라진 것에 소비되어 없어지므로 결코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개는 신용카드 덕택에 돈을 벌기도 전에 사용해버린다. 이와 반대로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수입이 자산, 곧 수입원에 사용되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부가 축적된다. 부유한 상태와 부유하지 못한 상태 차이는 부창출 사이클을 따라하든가 아니면 생활소비 사이클을 따라가는가에 달려있다. 연간 1만 4천 달러를 버는 사람이 부창출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연간 100만 달러를 벌면서 생활소비 사이클을 따라가는 사람에 비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할 확률이 2배 높다. 따라서 당신에게 1만 달러가 갑자기 생긴다면 물론 기쁜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부창출 사이클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자산을 늘려서 현금 창출원을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자산에 투입함으로써 꾸준히 소득을 늘리는 법을 보여준다. 당신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고 생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지출을 줄이고 극도로 절약하며
숨막히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너무도 많다. 하지만 이건 참으로 끔찍한 소리다. 나는 아침에 라떼 한 잔을 즐기면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부채가 엄청나게 위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부 창출 사이클을 따라가다 보면 부채는 점차 줄어들고 부는 점차 쌓여갈 것이다. 이것이 부자들이 하는 방식이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1991년에 9억 달러라는 부채를 지고 있던 시절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생활 규모를 줄이고 부채를 없애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부를 재건할 길을 찾았고 그것이 곧 부채를 뛰어넘으면서 도널드는 역사상 가장 큰 역전승을 거뒀다. 재정 전문가들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정직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수수료를 계산하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고객 돈을 안전한 계좌에 넣어두는 편이 그들에게는 이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전한 계좌도 이제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때로는 기업 총수 몇 사람이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들기도 하고 테러 행위나 신흥시장의 불안정과 같은 요소들 때문에 주식 시세가 곤두박질치는 경우도 있다. 연금은 부족하고 사회보장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며 퇴직 계획은 예상치 않았던 일로 갑자기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안전하고 보수적이라 여기던 모든 전략이 이제는 안전하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누군가의 손에 자신의 재정 계획을 맡기는 일이 제일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때도 있다. 미국은 독창력, 지략, 팀워크, 리더십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건국되었다. 군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지양했고 책임과 도전을 장려했다. 그러나 지금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7%도 안 된다. 그에 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 안내서도 없으며 자산관리자들이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일이 뭔지 고객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이제 스스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태에서든 돈을 많이 벌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는 상황에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당한 순자산이 있어서 수익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있든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지만 돈 걱정일랑 영원히 날려버리고 싶든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백만장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누구고 어떤 위치에 있든 부창출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저 꿈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책임감만 있으면 된다. 모든 이의 삶이 자신에게 특별하듯이 모든 이의 부창출 계획도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하지만 그 기본은 모두 동일하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는 자신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12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1. 상황 분석. 자신의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지도를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재정 모델이다. 2. 재정 상태 요약. 현재 재정 상태를 기본 손익 계산 형태로 작성하여 수익과 지출을 적고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과 채무를 적어보는 과정을 뜻한다. 3. 자유의 날. 120일 계획으로 시작하여 100만 장자가 된 후에도 지속되는 목표가 모두 달성되는 날이다. 이 책에서는 1년 안에 달성할 경제적 목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4. 부채 관리. 부창출에 가장 장애가 되는 소비자 부채를 제거해주는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을 의미한다. 5. 법인, 트러스트, 조합, 주식회사들이 의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사업을 육성하려고 만든 면세 전략을 활용하여 부를 보유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6. 현금 창출원. 부창출 사이클에 속도를 더해주는 연료로 적법한 사업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만큼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7. 부창출 계좌. 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자신에게 먼저 베풀려는 개념을 뜻한다. 이 돈을 WAPP,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이라고 한다. 8. 예측하기, 수입, 지출, 자산, 부채와 그 숫자들로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예측하는 일이다. 9. 자산 배분,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해주는 자산 소득이 생기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직접 배분하여 투자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10. 리더십. 당신은 반드시 부창출 과정을 리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부는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부창출 프로세스를 당신보다 더 잘 추진할 사람은 없다. 11. 팀워크. 전문가 팀을 짜서 전략을 세우고 시행하며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창출은 팀 스포츠다. 12. 사고방식 조정. 경제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이 효과적인지 경험하고 부창출 계획을 따라가도 되겠다는 자신이 생기면 돈을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하려면 각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한다. 각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상황 분석을 추적하여 자신의 현 위치에서 원하는 곳에 어떻게 하면 이를지 인식해야 한다. 부채 관리를 항상 적용하여 소비자 부채가 있거나 발생하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면서 동시에 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에게 사업체, 곧 현금 창출원이 있어서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할 돈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적절한 법인으로 비용을 적절히 제거하면서 늘 예측해야 한다. 항상 투자 용도로만 쓰는 부창출 계좌에 수입 일부를 할당해야 하고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여 거기에서 자산이 더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일에서 리더십과 팀워크를 활용하고 사고방식을 항상 점검한다. 다시 말해 사고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창출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적절한 일을 엉뚱한데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부창출을 시작하기 전에 빚을 모조리 갚아버리는 일이 그렇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먼저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부를 창출하기 위해 부창출 계좌를 만든다. 또 사람들은 개인연금 계좌에 넣는 돈을 최대한 늘리고 순 가치를 모조리 집에 묶어둔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엉뚱한 때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곧바로 직접 자산 배분으로 뛰어든다. 다른 상담자들은 이것이 무책임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최대한 많은 현금을 끌어내서 당장 투자하여 부창출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두려움 속에 살면서 안정된 투자처에 돈을 최대한 많이 넣으라고 조언하는 이들은 사실 부를 축적하여 백만장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 다음은 상황 분석과 함께 체크해야 할 18가지 질문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부창출 사이클의 기본 요소 12개를 어떻게 정렬할지 찾아내야 한다. 1. 월 수입은 얼마인가? 2. 월 지출은 얼마인가? 3. 어떤 자산이 있는가? 4. 어떤 부채가 있는가? 5.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6.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7.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부창출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고 당신은 각 기본 요소를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몇몇 기본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한결 재밌고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하고 시행 가능한 것들이다. 부창출 사이클의 기본 요소 12개로 당신은 돈을 통제하고 평생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2. 상황 분석. 백만장자로 가는 부창출 지도 만들기. 1. 프로듀서랑 대화한 지 며칠 후에 나는 노련한 재정 투자 코치들로 구성된 팀원 몇 명과 함께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로 레너드 가족을 만나러 갔다. 차에서 내리는데 마치 내가 존 웨인이 되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성큼성큼 걸어가며 레너드 가족의 경제적 좌절, 그리고 자신이 실패자라는 인식과 맞설 태세를 갖췄다. 메리와 마이크 레너드는 프로듀서가 말한 그대로였다. 부부는 똑똑하고 역동적이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 했다. 저축한 돈도 조금 있고 집값도 조금 올랐지만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봉급은 들어오는 대로 나갔고
고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대학에 가고 싶어 했으며 재정 계획이라고는 없었다. 그들 가족과 조금 가까워지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집도 둘러본 뒤에 레너드 가족이 평생 써먹을 재정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질문 8개를 던질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림판으로 가서 질문들의 개요도, 즉 상황 분석도를 그렸다. 도표 아랫부분에는 현재 재정 상태 요약이 있다. 위에는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를 적는다. 가운데를 보면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자산 소득과 현금 창출원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자산을 늘리고 이로써 다시 더 큰 자산을 만든다. 메리와 마이크는 흥미를 보이면서도 걱정스러워했다. 메리의 가장 큰 걱정은 직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메리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다. 일을 그만두는 거 무엇보다 좋은 일이에요. 정말요? 당연하죠. 더 급박해져 정신이 번쩍 날 테니까요.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직장에서 쫓겨났다고요.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해요. 직장에는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되나요? 네. 내 말이 끝나자 메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메리는 언제나 이랬었다. 적어도 9시에서 6시까지는 돈 버는 데 써야 한다고 믿었다. 연민이 느껴졌다. 나도 비슷한 처지였던 까닭이다. 나는 매우 보수적인 중서부의 대가족에서 자랐다. 콩밭에서 잡초를 뽑든 소나 양이나 돼지나 닭이나 토끼를 돌보든 언제나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그 신화를 따르고 있었다. 메리 레너드가 지금까지 따르던 그 신화, 힘들게 일해서 돈 벌라는 신화를 말이다. 성장 배경을 고려할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나는 돈도 거의 없고 어린 10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아이였을 때 아는 사람 중에 부자라고는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거나 컨트리 클럽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게 있었던 것,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은 오직 근면한 뿐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 농가 사업을 도왔다. 17이 되었을 때는 건강 트레이닝 회사를 차렸고 19이 되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기업체 건강과 인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계속 공부해서 재정, 인력, 운동생리, 조직심리학 학위를 받았고 여러 면에서 꽤 좋은 경력을 쌓았는데 대규모 정유 회사에서 직원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컨설턴트가 되었고 그런 뒤에 현재 하는 부창출 교육과 도움에 대해 배웠다. 나는 늘 35이 될 때까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계획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처지가 되자 그 계획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다가올 책임에 공포를 느낀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 사업가, 재정가, 개인적인 삶에서 더 성공하려고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임신 6개월로 34번째 생일이 2주 남았을 때 내 순 자산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나는 메리와 마이클 레너드 부부에게 그들도 나처럼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이 좋으시네요.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풍요는 어디에나 있는데 부자가 될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충격적이죠. 나는 메리를 쳐다보았다. 직장은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대개 부유해지기를 바라죠. 그렇죠? 내가 말하자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려면 행동해야 해요.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군것질이나 하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야 없죠. 나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를 누리게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세손손 부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사실 이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거나 그 많은 일을 하기 싫어서 부자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게다가 돈을 벌려면 책임감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성가신 일들을 해내든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는 할 겁니다. 마이크가 자신있게 말했다. 일하는 법은 알아요. 하지만 메리가 직장이 없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내 말에 메리가 웃었다. 이제 정말 끌리는데요?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거북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는 없겠죠. 나는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과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대개는 자기가 아는 것에 안주하면서 더는 노력하지 않아요. 짧게 보면 그쪽이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 그건 늘 똑같은 날의 반복이에요. 수입은 적고 쓸 곳은 너무 많고 신용카드 대금에 계획은 없죠. 우리처럼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일단 부창출 사이클을 시작하면 스스로 탄력이 붙어서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부가 생성되거든요. 멋져요. 메리가 말했다. 굉장하죠. 내가 답했다. 부창출 사이클에 참여하는 의뢰인들은 다들 입을 모아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평생토록 그걸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전 하겠어요. 메리가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로럴. 단지 뭔가 잃고 싶지가 않아요. 두 분이 뭔가 잃은 건 싫어요. 제가 본 최악의 사례는 60살 되신 남자분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죠. 대규모 항공사에서 파일럿으로 35년간 일하면서 항공사 연금제도에 수입을 맡겼는데 항공사에서 연금제도를 없었던 거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런 걸 보고 보장이라고 하다니. 묵직한 뭔가가 마이크의 가슴을 내려눌렀는지 마이크는 크게 한숨을 쉬며 소파에 기댔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내가 말했다. 앨런 사태가 일어나기 한참 전에도 연금제도가 안전하거나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연금뿐이 아니죠. 2004년도에 일어나 뮤추얼 펀드 사건을 보세요. 뮤추얼 펀드 대다수가 실제로 시장 평균보다 이윤이 낮은 건 고사하고 이제는 투자 원금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사회보장 제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메리가 물었다. 그거예요. 보장이 실제로 뭔지 봅시다. 저는 부창출이란 말이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있죠.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투자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인데. 배우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배우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레너드 부부 옆에 앉았다. 레너드 가족이 평생 활용할 부창출 계획을 만들 때가 되었다. 8분간 질문 8개로 평생 부창출 계획 짜기. 8분간 질문 8개 답하기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첫걸음이다. 부창출 사이클의 모든 기본 요소는 8가지 질문과 연관되지만 질문마다 특정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조된다. 중요한 요소는 질문 바로 아래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다. 질문 1. 월 수입은 얼마인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법인, 사고방식 조정. 레너드 부부는 두 아들을 쳐다보았고 나는 이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좋은지 망설이고 있음을 감지했다. 돈에 대한 대화는 너무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 왔어요. 내가 말을 꺼냈다. 이제는 터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돈에 대해 도움을 받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예요. 메리가 끄덕였다. 저는 1년에 2만 5천 달러를 벌고 이인은 5만 달러를 벌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은 세전 형태,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정보다. 또한 사업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상황 분석에서 가운데 줄을 소득이라 하지 않고 수입이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부창출 계획을 짜면서 세금 내기 전 금액을 개인의 경우처럼 세전소득 혹은 총소득이라 하지 않고 사업체가 하듯 수입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금 제도가 있다. 하나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사람들은 재정을 설계할 줄 몰라서 한 해 수십억 달러를 초과 지급한다. 돈을 번다. 세금을 낸다. 돈을 쓴다. 또 하나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것을 자산으로 축적한다. 돈을 번다.
돈을 쓴다. 세금을 낸다. 대다수는 돈에 관한 대화가 좋은 게 아니고 경제적인 성공이나 실패는 사사로운 일이니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배우며 자란다. 그러다 보니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것이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의 시작점이다. 소리내어 돈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질문 2. 월 지출은 얼마인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예측하기. 메리는 종이 몇 장과 수표 책을 꺼내왔다. 이게 생활비를 포함한 우리 예산이에요. 한 달에 3,200달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부터는 한 달에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 알아야 해요. 둘째로, 앞으로는 지출 목록을 열거하는 예산을 만들지 마세요. 이 과정은 예산 짝이나 생활 규모 축소가 핵심이 아니에요. 돈을 더 벌어서 인생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나는 예산 짜기만큼 더 제한적이고 매력 없는 개념은 상상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다이어트와 같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효과도 없으니 그런 건 그만두자.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산이 강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대신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한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백만장자처럼 더 많이 버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앞으로는 예산안은 던져버리고 지출 예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질문 3. 어떤 자산이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산 배분. 레너드 가족 집은 구매한 후로 시세가 상당히 올라 순가치가 약 35만 달러가 되었다. 여기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만든 계좌가 있었고 그 밖에 은행 저축도 있었다. 이때 나는 이들의 기본 요소 가운데 무엇을 첫 번째 단계로 삼아야 할지 깨달았다. 집에 묶인 자산 일부와 개인 퇴직 계정과 뮤추얼 펀드에 묶인 돈을 빼내서 좀 더 직접적이고 덜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뜻이다. 직접 다변화 자산 배분 방식을 쓰면 이 게으른 자산들을 깨워서 메리가 벌던 연봉 25,000달러를 손쉽게 대체하게 될 터였다. 질문 4. 어떤 부채가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부채 관리. 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나쁜 부채란 소비자 부채로 대개 신용카드 지출인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자산 형성과는 무관한 돈이다. 좋은 부채란 대개 주택융자를 말하는데 자산을 담보로 낸 것이다. 질문 5. 그 밖에 무엇이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그 밖에는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상당히 자극을 받아야만 실제 상황을 정말로 털어놓고 자신이 벌어들이고 쓰는 모든 것, 그리고 소유와 빚을 모조리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지경이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식이다. 맞아. 할머니께서 제가 10살 때 주신 주식이 있어요. 삼촌에게 돈을 좀 껐어요. 이 단계에서는 저축통장과 개인연금 계좌, 그리고 간이방식 종업원 연금제도, 아이들 학자금 계좌, 사회보장 수입, 이혼 수당까지 드러난다. 또한 사소한 직장연금 미지급액도 나온다. 일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받지 않은 연금 수당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직원이 80명인데 장부에 기록된 연금 가입자 수는 100명이 넘었다. 바꿔 말하면 그만둔 직원 가운데 20명 이상이 받아가야 할 연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나갔다는 소리다. 또 어떤 부부는 상황 분석을 하면서 과거 직장에 각기 다른 연금이 9개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잊어버리고 있던 그 9개 연금 총액은 놀랍게도 10만 9천 달러가 되었다. 경산한 것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 부업, 온라인 경매에서 사고판 내역을 정리해서 수입이 되는 경우나 간과했던 수입이나 지출 습관도 종종 나타난다. 메리와 마이클은 자기들이 적은 재정상태 요약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좋은지 나쁜지 알 도리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들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리면서 그들도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내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였다. 질문 6.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상황 분석, 자유의 날. 이제 레너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을 차례였다. 나는 레너드 가족에게 경제 목표를 말해달라고 했다.
그 답을 상황 분석 윗부분에 기록해 놓았다. 다음 2, 3년간 레너드 가족이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 나는 그들이 정한 자유연할 목표에 다음이 포함되리라는 점을 알았다. 마이크도 직장 그만둠, 100만 달러 사업, 투자 자산 50만 달러, 월 자산 소득 6,250달러, 나쁜 부채 없음. 이들은 3년 이내에 이것을 손쉽게 성취할 수 있을 터였다. 질문 7.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상황 분석, 현금 창출원, 팀워크. 제가 일하는 곳은 메리가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디에서 일했는지는 흥미롭기는 해도 도움은 안 돼요. 더구나 메리는 거길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두 분이 지닌 기술이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관리보좌였어요. 조직 기본 관리죠. 그러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있죠. 메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이크가 입을 열었다. 저는 기술자고 건축 기술이 있어요. 항상 우리 집 배를 수리하죠. 뒷마당에 있는 창고도 제가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고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모래차도 아빠가 만든 거예요. 큰아들 캐리 레너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멋져요. 동생 콜린도 형의 말에 동의했다. 아이들의 말에 신이 난 듯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대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따위를 고치죠. 모래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마이크는 귀를 쫑긋 세우며 놀라워했다. 마이크, 메리, 캐리, 콜린은 나를 차고로 데려갔다. 거기에는 모든 지형을 다닐 수 있는 전천후 자동차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 뒤로는 주문 제작한 모래차가 한 대 있었다. 사람들은 모래차라면 열광하죠. 우리는 모래차 세계의 제시 제임스예요. 콜린이 웨스트 코스트 초포수 소유자이자 디스커버리 채널 모터사이클 마니아의 스타를 언급하며 말했다.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멋진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건 2만 달러 정도에 팔리죠. 캐리가 말했다. 제일 싼 거예요. 콜린이 응수했다. 10만 달러 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이니? 내가 물었다. 나는 레너드 부부를 돌아봤다. 이걸 사업으로 해도 좋겠어요. 현금 창출원이죠. 부창출 사이클의 연료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업, 곧 현금 창출원이다. 자산 소득만 부창출 사이클에 투입되어서는 사이클에 가속이 붙지 않는다. 가속이 붙으려면 수입원이 여러 개여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이다. 제가 사업을 한다면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모래차 판매 말고요. 음식점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원하는 걸 하기 전에 버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현금 창출원을 만들 때는 두 가지 학습 곡선을 따라갈 수 있다. 1.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미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익숙한 분야에서 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전자로 골라도 될 텐데 후자를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사업이 그다지 매력 없는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지 버는 법을 배우기 위한 출발점이고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려고 부창출원에서 수입이 즉시 발생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 올바른 사업 선택의 열쇠는 당신이 어디에 가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고르는 일이다. 그것이 부창출원이다. 익숙한 분야에서 사업 설립 기술을 배운 뒤에는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메리의 경우 음식점 사업이 되겠다. 누군가 경험도 없고 당장 써먹을 기술도 없는 분야에서 사업 운영 방법을 배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한 푼도 벌기 전에 혹은 기업가 정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우기 전에 그만두게 될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미 사업체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정말 현금을 창출하는지 확실히 해야 하고 그러려면 마케팅과 유통을 훨씬 강조하고 그쪽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세계 최고의 상품이 있어도 진열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 모래차 사업은 레너드 가족이 현금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 정도 기술이라면 가족 전체가 뛰어들 만한 사업 기회가 될 터였다. 마이크와 아이들은 차를 디자인하고 만든다. 메리와 아이들은 마케팅하고 판매한다. 1년에 3대만 팔아도 마이크의 소득 5만 달러는 대체할 수 있었다.
캐리와 콜리는 부모님과 사업을 한다는 생각에 들떴다. 아버지가 모래차 만드는 걸 도와줄 때면 늘 즐겁기도 했었고 엄마와 함께 마케팅한다는 생각에 힘이 난 것이다. 질문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시행할 뜻이 있는가? 상황 분석, 현금 창출원, 팀워크. 단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행동에서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그저 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 90%는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재정 상태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행이다. 나는 의뢰인들이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융자를 내려고 은행에 갈 만큼 재정 상태를 더 빠르게 정리할 경우는 없으리라. 하지만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과 약속을 잡으면 한없이 늘어질지 모른다. 바로 그런 까닭에 전화해봐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팀을 이뤄 도움을 받는 방법이 빠르게 돈을 버는 데 필수다. 전체를 아는 사람과 협력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레너드 부부는 서로 쳐다보더니 다시 들떠있는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만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시간이었다. 3. 순서 정하기. 백만장자로 가는 부창출지도 만들기. 2. 방송국 프로듀서가 두 번째 방영분을 찍자고 했다. 레너드 가족이 앞으로 평생토록 부를 즐기도록 계획을 짜주는 내용이 될 터였다. 그러나 프로듀서는 메리가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메리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채도 청산하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하고 마이크도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프로듀서는 나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로럴,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은 6달만 찍는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다음 한 해 동안 모든 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할 생각이에요. 레너드 가족의 현 상황과 재정 목표를 이해하고 난 우리는 수입을 늘릴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자산소득과 사업으로 최대한 소득 기회를 많이 하는 일이었다. 부창출 계획의 다음 단계는 부창출 사이클 만들기다. 이를 해내려면 올바른 순서에 따라 적절한 기본 요소를 쌓아 올려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기본 요소를 쌓아 올리는 순서는 각자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레너드 가족뿐만 아니라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밟는 사람 모두가 처음으로 다뤄야 할 기본 요소는 상황 분석이다. 상황 분석을 하면 당신은 현 위치와 가려고 하는 곳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간격이 얼마 안 되겠지만 대다수는 비전이 크고 원대함으로 간격도 그만큼 넓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겠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다. 이 간격은 열망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사실 열망의 불을 지피는 필수 요소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이다. 상황 분석에서 우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자라난 배경이나 돈에 관한 생각이 어떤지 또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지 따위는 묻지 않는다. 우리는 즉각 부지런히 행동하여 상황을 바꾸고 앞으로 나가라고 부추긴다. 결과를 보고 나면 저절로 믿게 된다. 레너드 가족에게 두 번째 기본 요소인 재정 상태 요약에 기록할 내용은 없어진 봉급, 신용카드 대금, 아이들 대학 등록금 부족 등이 되겠다. 자신의 재정 상태 요약을 기록하고 나면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보다 재정에 대해 훨씬 많이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재정 선언문을 만들고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이해하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 특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나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레너드 가족의 세 번째 기본 요소는 자유의 날이다. 1년 후 목표는 메리의 봉급을 대체할 정도의 자산 소득을 창출하고 사업이 굴러가게 하고 부채를 없애며 대학 등록금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다. 좋은 목표는 흥미와 동기를 유지해 줄 정도의 긴장감이 뒤따르지만 지나치게 어려워 보이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모델은 경력 가꾸기, 가정 만들기, 집 마련,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였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이 나이와 무관하게 경제적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을 버리고 대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날을 그린다. 다음 단계는 부창출 사이클이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자산 배분에서 시작했다. 전통적인 재정 계획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일할 때 소득의 80%가 계속 돌아오게 보장해주는 식이다. 나는 이것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을 제한하여 더 부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는 나이에 무관하게 부를 창출하고 싶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더 많이 벌고 싶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 이를테면 주식, 공채, 뮤추얼 펀드 등을 뛰어넘는 가속도가 필요하다. 폭넓은 방식으로 자산을 직접 투자해야 하는데 모든 산업의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현금 흐름을 늘리고 자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 물론 그러려면 능숙한 전문가와 현장 파트너와 팀을 짜야 한다. 자산에 대해 모르는 채로 자산을 직접 배분할 수는 없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련한 부창출팀은 부자들이 늘 향유했던 똑같은 정보와 레버리지와 위험 감소 방안을 보통 사람에게 제공해준다. 맡기고 기도하다가 가난 속으로. 전통적으로 재정 상담자들은 우리를 대신해 돈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들의 명령을 받는데 만족하는 듯하다. 나는 이를 맡기고 기도하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위험한 일이 없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힘겹게 번 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돈이 불어나기를 기도하는 건 솔직히 말해 보기에 딱하다. 나는 운에 맡기는 방법은 무엇이든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건 마치 갓난아기를 남에게 맡기고서 18살이 되었을 때 되찾아오면서 아이가 잘 자랐기를 바라는 상황과 같다. 직접 투자와 직접 자산 배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금전규칙과 재정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뭔지 알게 된다. 자신의 전략에 맞는 투자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라면 어디에나 투자할 수 있다. 보통 나는 자산 배분에는 자본 집약적 자산, 가령 부동산 따위가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이라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현금 흐름과 가치 상승이라는 보너스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내 투자처에는 늘 부동산, 기름과 가스, 기타 자본 집약적 사업들이 다수 들어있었다. 이런 투자에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모두 경험해본 멘토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러려면 적절한 자산을 다루는 적절한 사람과 연결해줄 현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현실적인 성공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학습 곡선을 빠르게 끌어올리게 이끌어줄 전문가 팀을 만든다는 뜻이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광범위한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차이는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귀중한 생명을 맡긴 채 뒤범퍼에 매달리는 경우의 차이와 같다. 부창출 사이클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 레너드 가족은 목표에 맞는 직접 투자를 해야 했다. 투자에는 대개 두 가지가 있다.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소득 투자와 순가치를 만드는 성장 투자가 있다. 메리가 일자리를 잃었기에 레너드 가족에게는 현금 흐름이 필요했다. 메리의 소득을 대체하려면 레너드 가족의 자산 일부, 그러니까 주택 순가치와 뮤추얼 펀드 등을 현금 발생 자산으로 바꿔야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마이크와 메리에게는 자산이 39만 9,500달러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을 할 생각이 있었다. 1. 집을 담보로 융자를 내서 10만 달러를 만든다. 2. 개인연금 계좌에 있는 3만 달러를 빼서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연금 계좌로 옮긴다. 3. 아이들을 위해 든 뮤추얼 펀드 1만 6천 달러를 대학 등록금 준비에 더 유리한 곳으로 옮긴다. 4. 메리 할머니가 준 주식 2천 달러를 다른 곳에 활용한다. 이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하니 14만 8천 달러를 새로운 소득 발생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할 길이 생겼다. 우리 부창출팀과 나는 마이크와 메리가 몇 가지 선택 사항을 고려하도록 도와주었다. 자산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을 재배치하기만 했는데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메리의 목표가 벌써 달성되었다. 우리는 메리의 월 수입 2,080달러보다 많은 자산 수입 2,620달러를 만들었다. 게다가 일단 법인을 만들고 나니 자산을 사들일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지출을 사업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자 마이크와 메리는 현금은 훨씬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자산을 운용한 데서 발생한 이익이었다. 아직 현금 창출원은 만들기도 전이었다.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만들기. 사람들은 대개 미천 중에 미천이니 거기서 융자를 끌어다 쓰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수익률이 좋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뿐이다. 주택융자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돈 많은 은행들이 하는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하게 되는 셈이다. 당신의 돈으로 돈을 버는데 당신보다 적임자는 없다. 지금 당신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어떻게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 현금 흐름을 만드는가 하는 점이리라. 주택에서 자산을 위해 현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더 높은 감정가로 융자를 받으면 된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전자는 부채가 늘어나고 후자는 월 상환금이 늘어난다.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고 잠자는 자산을 일깨워 얻는 혜택은 어떤 성가신 작업의 노고보다 훨씬 크다. 견실하고 성과가 나오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위험은 커지지 않는다. 매월 현금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저렴하면서도 믿을만한 임차인이 꾸준히 들어오는 물건일 때가 대부분이다. 레너더 가족의 경우 10곳에 각기 6,000달러를 투자했다. 이 6,000달러로 가격이 4,500달러와 거래 마감 비용 1,500달러를 지급했다.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은 695달러였다. PITI에 융자받은 회전대출 상환금 및 관리 비용이 합계 495달러였다. 나머지 200달러가 월 현금 소득이었다. 이 숫자들은 투자가 신용 등급과 기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부동산을 보고 왜 우리가 비용도 적고 수익률도 높은 첫 번째 모두 투자하지 않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직접 투자 분배에서는 원하는 모든 부동산을 다 구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른 현장 파트너와 함께 자산을 다양하게 분배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우리 부창출 설계자 모임에서는 서로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 이는 빌리는 이에게는 편리한 자금원이 되고 안전한 이윤을 제공해준다. 당연히 빌리는 이는 완전 공개에 동의하고 빌려주는 이는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양쪽 모두 거래와 관련하여 유연한 법률과 세금 자문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임에서는 실수요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세 변동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과다하게 시세가 오른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지역은 이자율 상승으로 시장이 둔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역전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집 시세가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떨어질 수도 있다. 전략과 시장을 잘 선택하려면 시장 변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까지 방식은 부창출 사이클이 요구하는 비전통적인 직접 투자 방식이다. 재무 상담자들은 주택 담보로 융자를 내면 위험하다고 소리칠지 모른다. 사람들 대다수는 자산을 부채 정리에 쓰지만 자산을 자산 증가에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남에게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능동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쪽이 훨씬 덜 위험하다고 믿는다. 몇몇 다우존스 사업주의 변덕으로 시장이 변동하는 일도 없을 테고 자산의 부실 운영을 걱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좋고 나쁜 자산을 뒤범벅해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일도 없다. 당신의 돈과 현장 파트너, 팀,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팀워크와 사전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다시 말해 투자할 때마다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반드시 투자자는 자기 투자에 완전히 개입해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수동적인 태도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 대다수는 특히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 부창출에 투입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팀 방식만이 진정 효과적인 부창출 방법이다. 경험 많은 백만장자와 협력하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레너드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레너드 가족에게 몇 분 만에 제시한 전략에는 메리의 직장을 대체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수동적인 1년 자산소득은 32,000달러에 달했다. 마이크와 메리 부부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직접적인 자산 재조정을 통해 얻은 수동적인 자산소득은 상당해서 레너드 가족은 이것으로 생활해도 좋았을 테지만 그렇게 해서는 당시 소득 수준을 유지하게 하거나 그보다 아주 조금 나아지는 데서 그쳤을 터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부를 만들어내고 이는 현금 창출원을 삼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 창출 사이클에 가속을 더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여 스스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금세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상황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개인 교습 사업을 시작한다면 즉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곧 원치 않는다고 해도 기업 정신을 배우고 다른 사람, 아마도 동료들을 고용하여 가르치게 하고 나면 마케팅과 사업 운영에 집중하여야 한다. 부를 쌓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줄 아는 사업가여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당신은 반드시 사업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사업 수입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 소득을 보충할 뿐 아니라 법인 설립으로 세무 전략을 극대화하는 도구도 얻을 수 있다. 사업체는 부창출 사이클에 연료를 제공하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원이다. 기업활동은 이 나라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부창출원이고 당신은 자기 사업체를 세움으로써 현금을 늘리고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 나는 레너드 가족에게 현금 창출원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사업체가 설립되어 제대로 돌아가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마케팅은 즉시 시작해야 한다. 나는 항상 의뢰인들이 120일 목표를 세워 구매자를 찾고 현금을 만들어내도록 돌진하게 만들려고 한다. 레너드 가족의 현금 창출원은 내가 보기에 모래차였다. 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마이크가 말했다. 저도 예전에 하던 그런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싶어요. 메리가 말했다.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두 사람이 투자 관리를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 방법이에요. 억만장자가 될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써요? 나는 마이크와 메리의 의견에 반박했다. 겁이 나서겠죠.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 이유는 이해라도 가는군요. 그들만 겁내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상상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실수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투자에 실패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돈을 잃은 적도 있다. 대다수의 부자가 그렇다. 그 역시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결국 나는 투자를 잘하고 선택을 잘하게 되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 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날마다 안전지대가 넓어졌다. 내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 연간 수입이 월 수입이 될 때, 그때가 부설계가 제대로 시작될 때라고 했다. 믿어지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에도 그렇게 버는 때가 있다. 행동에서 얻은 경험으로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동료들로 구성된 멋진 팀을 만들었기에 계속 지원을 받고 질의 사이를 누비면서 성장할 수 있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사업은 부창출 사이클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스크림 회사를 운영하고 호텔을 세우고 새로운 운동화를 고안하거나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일은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은 부창출 사이클에 동력을 얻은 뒤 다가가야 할 장기 목표다. 버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단기 목표가 아니다. 의뢰인이 버는 법을 배우고 번 돈을 유지하게 하려고 나는 의뢰인에게 법인을 세우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로 실행 가능한 사업 전략을 지원하는 유한 책임 회사나 주식회사 또는 조합을 세워서 돈다운 돈을 벌고 사업체 운영 경험을 쌓으라고 요구한다. 그런 데에는 더 크고 흥미진진한 사업 비전을 실현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회사 설립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만장자는 밤에 집에 가서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거물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은 자신의 비전을 뒷받침해줄 회사를
세우는 기술을 완성한 덕분이다. 우리 부 설계팀과 나는 레너드 가족과 함께 앉아 사업 방침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체를 만들어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레너드 가족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마케팅과 유통, 곧 고객 찾기였다.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레너드 가족은 첫 번째 모래차를 미리 선전해야 했다. 여기에 상품을 주문 제작하면 모래차 초기 판매가를 2만 달러로 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레너드 가족은 상품을 마케팅하여 판매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더 세련된 모델로 10만 달러까지 팔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레너드 가족의 현금 창출원은 잠재적으로 매월 5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었고 마이크는 직장에서 버는 4천 달러에 대해 잊어버려도 괜찮았다. 결국 판매 수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가자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6,250달러라는 목표를 현금 창출원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감수한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흥미롭다. 그 기술이라면 마이크는 언제든지 기계공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안전망은 부로 가는 길은 아니다. 마이크는 현금 창출원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어느 정도 쏟아부어야 하겠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은 그것으로서 얻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이들은 수입을 보존할 방법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레너드 가족은 직접 투자를 관리하고 모래차를 제조하고 마케팅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트러스트 2. 일반 법인, 소규모 법인, 유한책임회사 3. 유한책임조합 법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단체에 보유된 자산은 개인 소유 자산과는 다르게 취급된다. 이 단체들은 개인보다 현금을 훨씬 많이 보유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단체는 자산을 활용해 더 많은 현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나 월급쟁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운다. 부자들 가운데 직원인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아는 부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법인을 만들어 법에서 인정하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았다. 직장이 있거나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부창출을 위한 최적의 세무 전략을 선택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법인은 세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힘겹게 번 돈을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 필수 요소다. 사업체가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당신 돈이 사회보장 계좌로 들어가는지 또는 연방정부 납세자 식별을 위해 회사 고용주 번호로 들어가는지가 결정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생활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므로써 당신은 사업가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것은 수지맞고 생산적인 법인을 세운다는 뜻이다. 법인이 있으면 회사, 조합, 트러스트를 세워서 돈이 그리로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관리하고 자산 배분과 자산 소득에 집중하는 데 유리하다. 레너드 가족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업체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1. 부동산을 위한 유한책임회사 2. 아이들 부동산을 위한 유한책임회사 3. 모래차 판매를 위한 소규모 법인 4. 회사 전체와 소유재산을 통합하기 위한 트러스트 이 각각의 사업체를 세우는데 드는 초기 비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합하여 대개 600달러면 되고 이는 매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보충하고도 남는다. 다음 기본 요소인 예측하기는 계좌를 도표로 만들어서 세무 전략을 짜게 해준다. 부설계자에게 이는 사업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회계를 의미한다. 레너드 가족은 부기계원을 고용하여 지출 코드를 정해야 할 테지만 이 서류 작업에 목을 매서는 안 된다. 부설계자가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다음 기본 요소인 부채 관리를 위해 레너드 가족은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에 따라 신용카드 빚을 없애려고 했다. 바로 아래에서 다룰 이 단계는 부창출 과정이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레너드 가족의 기본 요소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산 배분, 현금 창출원, 법인, 예측하기, 부채관리, 부창출 계좌. 부채관리는 자산 배분이 시작되는 날 거의 동시에 시작하고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은 부채 적립금과 동시에 만들어진다.
부채를 없애는 일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필수 기본 요소다. 신용카드 빚을 져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내고 있다면 투자하여 더 많이 버는데 쓸 수 있는 귀한 돈을 낭비하는 셈이다. 복리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빚을 진 사람이라면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하지만 이자는 복리로 쌓이기도 하므로 쌓이기 전에 쓰거나 투자하기 전에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돈을 훔치는 일과 다름없다. 나쁜 부채는 없애야 한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에서 제시하는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은 부채를 없애면서 동시에 부를 축적하게 해주므로 하나를 하기 위해 다른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레너드 가족이 밟을 다음 단계는 부창출 계좌와 부창출 계좌 우선 지급금을 만들어 마이크의 봉급 일부 그리고 새로운 사업과 투자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장래에 투자하기 위해 떼어놓는 일이었다. 이것은 자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 팀은 레너드 가족의 부설계안을 고안하면서 개인, 기업 부창출 계좌와 우선 지급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사람들 대다수는 번 돈을 써버리면서 부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행동, 곧 부창출 계좌 개설은 빠뜨리고 있다. 부창출 계좌란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특수 이율 계좌로 여기서 돈을 빼내어 더 큰 이윤을 올릴 만한 기회, 이를테면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요즘에는 3%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곳이 있으므로 얼마 후면 투자를 시작할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다. 일단 부창출 계좌를 만들고 나면 먼저 자신에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매달 고정 금액을 부창출 계좌로 집어넣는데 봉급이나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게 하면 좋다. 부창출 계좌에 쌓인 돈이 늘어나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입한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우리는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자산을 투자하고 그 자산소득을 다시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게 한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자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이 사이클이 부를 쌓아 유지하는 열쇠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해야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혼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는 없다. 부창출 사이클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기본 요소 외에도 반드시 다음 3가지 핵심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한다.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사고방식 조정이다. 부창출 사이클은 팀워크, 다시 말해 팀워크로 백만장자가 된다는 개념을 토대로 한다. 자신을 도와줄 팀을 짜지 않고서 불을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산을 분배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체를 세우고 예측하려면 레너드 가족에게도 훌륭한 팀이 필요했다. 변호사, 회계사, 지원 파트너뿐 아니라 전문 상담자, 동료, 투자 기회를 알고 있는 현장 파트너들은 부창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부창출 사이클에서 당신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짜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시행해야 한다. 당신은 자산 형성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냥 전문가를 찾아서 당신 팀에 영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고독한 방랑자가 맨손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은 근거 없는 신화다. 혼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혼자 하는 이들, 전국 테니스 챔피언이나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 경영자 혹은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그들을 안내하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팀이 있게 마련이다. 부자들은 능숙하고 노련한 전문가들에게 돈을 지급할 가치가 있음을 안다. 그들 덕분에 지루한 일들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팀이 성공하는 데는 능숙한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해주는 만능 보결 선수도 영입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부설계자라면 다시는 직접 집을 청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부를 창출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나는 이를 $400 해법이라고 한다. 집 청소, 정원일, 장보기 등과 같은 바깥일에 1시간에 $10를 주고 사람을 고용한다면 한 주에 $100면 10시간을 번다는 뜻이 된다. 한 달이면 $400에 40시간 동안 부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 40시간이면 한 주 동안 꼬박 부창출을 위해 근무하는 셈이다.
의뢰인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다음과 같다. 시간이 없어서요. 400달러 해법이면 그런 변명은 안 통한다. 400달러가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200달러나 100달러로 시도해보라. 그 돈을 채우고도 넘치게 벌 것이다. 나는 늘 말한다. 시간이 없다면 팀을 만드세요. 부자들은 믿을 만한 현장 파트너와 상담자와 무리를 이뤄 기회를 따져보고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당신은 무리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일 필요가 없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팀을 이루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해서 팀워크 백만장자가 된다. 당신은 팀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이는 부로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부창출 사이클이 직접 투자에 의지하므로 좋은 팀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최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려면 현장 파트너 집단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그 분야와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인맥, 발로 뛰어 획득한 자료, 전체적인 감독을 제공하고 당신은 현금, 신용, 투자자망을 제공한다. 현장 전문가에는 부동산 업자, 사업 중개인, 지역 재정 설계자 등이 해당한다. 팀에 가담시킬 최고의 사람들을 찾는 일은 성공에 매우 중요하고 일단 비전을 공포하고 그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팀원들도 리더십에 이끌려 당신이 하려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당신도 그들이 하려는 일에 동참할 텐데 상대를 도우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팀워크로 백만장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기회를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수세기 동안 부자들은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하고 더 많으면 더 많이 벌 수 있기에 정보를 그리고 부를 나누는 편이 현명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발전하도록 돕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레너드 가족은 분명 바꿔야 할 사고방식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블루칼라일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이 100만 달러 사업을 운영하는 부설계자라고 생각해야 했다. 대부분의 부자 되기 방법은 심리적 측면에서 시작해서 먼저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런 뒤에 행동을 바꾸라고 한다. 나 역시 심리학을 매우 좋아하고 인간 행동에 대해 충분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르다 보면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자의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당신이 성공해야만 나도 성공하는 것이기에 나는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 기본 요소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고 당신과 돈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관한 것, 곧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당신의 과거에서 추려낸 믿음들을 바꿔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당신이 앞으로 갈 곳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하려 한다. 당신과 나는 함께 단계별 행동 지향적 접근법으로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런 뒤에 사고방식을 바꾸어 당신이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하지는 않는다. 당신 손으로 당신이 해내야 한다. 긍정적인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고 난 뒤에야 심리적 측면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심리와 돈과의 관계는 당신이 반드시 인식하고 앞으로 평생 관리하고 제어해야 할 부분이다. 마이크와 메리 레너드는 먼저 내 코치를 받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하고 돈에 대해 새롭게 대화해보겠다고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대면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의뢰인들이 내게 코치를 받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방식도 흥미진진했을지 모르겠지만 유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목표를 달성했을 테니까. 부창출 사이클 프로세스를 따라갈 때는 먼저 순종하고 그런 뒤에 아는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제대로 알게 된다. 부자들은 부창출 계획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 문자 그대로 부를 리드해낸다. 당신은 부창출에 도움이 되는 일의 일부는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하겠지만 누구도 당신처럼 운영해 줄 수는 없다.
누구도 당신의 부에 대해 당신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에 당신의 리더십은 성공에 꼭 필요하다. 게으름은 짧게 보면 편하지만 길게 보면 고통스럽다. 현 상태에 머물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선택할 바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인생을 주도해 나간다면 더 나은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